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말 그대로 폭풍을 몰고 온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. 혹시 학폭 페널티라고 들어보셨나요? 학폭 폭력 기록 하나 때문에 대학 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.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고등학교 때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가 내가 평생 꿈꿔왔던 대학에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책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니겠죠? 맞습니다. 대한민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어떤 한 고위 공직자 자녀의 스캔들이 있었어요. 바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때는 2023년 2월이었어요. 한 고위 공직자가 임명이 됐는데 딱 24시간 만에 사임을 합니다. 전례가 없는 일이죠. 왜 그랬을까요? 바로 그의 아들이요. 과거에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.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인 분노가 정말 어마어마했고요. 정부도 더는 이걸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그 엄청난 스캔들이 어떻게 지금의 이 강력한 학폭 페널티라는 제도로까지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 단어부터 알아야 돼요. 바로 학폭. 이게 그냥 학교 폭력을 줄인 말이 아니에요. 뭐랄까, 학생의 징계 기록이 담긴 공식적인 문서. 그러니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는 일종의 주홍글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학폭 기록은요, 무려 9단계의 징계 시스템으로 나뉩니다. 1호인 서면 사과처럼 비교적 가벼운 조치부터 시작해서요, 8호 강제 전학, 그리고 가장 무거운 9호 퇴학까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딱 정해지는 거죠. 자,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.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요, 이 학폭 기록이 빡 찍혀 있으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대학, 어떤 전형에 지원하든 무조건 예외 없이 감점을 받게 됩니다. 이제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이 처음 적용된 입시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정말 놀랍습니다. 90%, 네, 90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. 주요 국립대학 수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 10명 중에 9명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이거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을 이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. 9개 국립대학의 학폭 기록을 가지고 지원한 학생이 총 18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62명이 탈락했어요. 특히 경북대랑 전북대는 지원자 전원이 떨어졌고요. 경상국립대는 30명 중에 딱 1명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학폭 기록이 있으면 합격은 거의 불가능하다.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. 학폭 페널티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보이죠. 학폭 기록이 있던 지원자 수와 그중에서 불합격한 학생 수를 비교해 보세요.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.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. 학폭 기록은 대입에서 그냥 탈락 버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한 입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입시는 소수점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학폭 기록은 그냥 지원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나 똑같다. 정말 정확한 말이죠. 소수점 싸움인데 이런 큰 감점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타인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판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. 이제 싸움의 장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강력한 정책이요,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어요. 학생의 미래를 건 싸움이 이제 학교가 아니라 법정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. 결국 이런 구도가 된 거예요. 한쪽에서는 학부모들이 내 자식 인생이 걸렸는데 소송을 해서라도 이 기록을 막아야겠다 하고, 다른 한쪽에선 교육 현장이 이런 법적 다툼 때문에 행정은 마비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만 2번 죽는다 고 외치는 거죠. 양쪽의 입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심각해졌냐면요.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연 횟수가요,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63%나 늘었대요. 이게 다 법적, 행정적 부담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결국 그 결과는 뭘까요?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정작 필요한 징계는 계속 늦어지죠. 선생님들은 교육보다 서류 작업에 시달리게 되고요. 피해 학생은 그 고통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겁니다.
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학생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할 교육의 문제가 어느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점이에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게 과연 정당한 처벌일까요? 아니면 한 사람의 두 번째 기회를 아예 빼앗아 버리는 걸까요?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한 방법을 써야 했을까요? 여기 통계를 보면 그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초중고생 40명 중에 1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요. 특히 초등학생은 더 심각해서 20명 중 1명꼴입니다.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. 이런 끝없는 법정 싸움, 이게 분명 문제잖아요.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려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.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음회복 숙련화제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일단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기 전에 3주 정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일종의 냉각기죠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.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. 법으로 싸우기 전에 교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모두의 상처를 좀 최소화해보자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학교폭력이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굉장히 과감한 실험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이건 단순히 대입제도가 바뀐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 사회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과 한 인간에게 다시 주어져야 할 두 번째 기회,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